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라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저택의 거실은 바깥의 폭풍우가 무색할 만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호화로운 가구들의 윤곽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그 차가운 빛은 마호가니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한유라 그녀의 남편 강지훈, 그리고 시어머니 박여사였다. 유라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얇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굵고 검은 글씨로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단어가 유라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난 3년 그녀는 이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구박을 견뎌왔다. 오직 남편 지훈에 대한 사랑과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희망은 잔인한 절망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직도 고민할 게 남았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유라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우리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어. 그저 우리 아들 앞길이나 막고 집안의 재산이나 축내는 존재였을 뿐이지. 내 주제를 알았으면 진작에 조용히 물러났어야 했다. 박 여사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편 강지훈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잘 닦인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이 모든 상황이 지겹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유라를 아내가 아닌 처리해야 할 불필요한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다. 유라야,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네가 돈을 내야 할 판이지만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니까 조용히 몸만 나가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텅 빈 그의 눈동자에서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당신을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제 탓인가요? 병원에서는 우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은 그들에게 조금도 가닿지 않았다. 지훈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문제가 없다고, 그건 의사들의 립서비스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너한테 있어. 너처럼 볼품없는 배경을 가진 여자에게서는 건강한 후계자가 나올 수 없는 거겠지. 그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이혼 서류 위로 떨어졌다. 번진 눈물 자국 위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 한유라를 적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찍어 이름 옆에 눌렀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그녀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것을 확인한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물건들은 이미 가정부 시켜서 치워놨으니 현관에 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된다. 그녀의 말대로 현관에는 유라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옷 몇 가지가 담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그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다. 지우는 끝까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수진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없어. 그래, 곧 갈게. 오수진 남편의 오랜 연인이자 그가 자신을 버리는 진짜 이유. 유라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러나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린 그 집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지훈과 박 여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에서 한유라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쾅! 모든 것이 끝났다. 유라는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정원 길을 걸어 나왔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고 그녀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가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로 덜덜 떨렸다. 정신은 몽롱했고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문득 죽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사느니 차라리. 그녀가 멍하니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세단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에 유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차가 멈추자 뒷좌석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든 채 재빨리 내렸다. 그는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남자는 비에 젖은 채 위태롭게 서 있는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찾아 헤맨 자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윤서아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윤서아, 그것은 유라가 아주 어릴 적 기억의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순간 한유라 아니 윤서아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멎고 차 안은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그녀의 젖은 몸을 감쌌다. 김비서는 능숙하게 부드러운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넸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으로 찻잔을 감싸 쥐자 온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정중한 자세로 앉아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윤서아라고 하셨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고아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까지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각이었다. 김 비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 본명은 윤서아입니다. 대한그룹의 윤태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시죠. 대한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TV 뉴스에서나 듣던 이름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충격으로 실성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5살이었던 서아는 유원지에서 인파에 휩쓸려 부모님을 잃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윤태준 회장의 사업에 앙심을 품은 경쟁사가 벌인 비열한 납치극의 희생양이었다. 범인들은 곧 검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윤 회장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전국의 고아원을 뒤지고 수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서아는 작은 도시의 한 고아원에서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자라났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한적한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성벽과 같은 담장과 웅장한 철문이 나타나자 서아는 숨을 삼켰다.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저택과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팬 중년의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대한그룹 윤태준 회장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차가 멈추고 김 비서가 문을 열자 윤태준 회장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흠뻑 젖은 채 담요를 두르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서아야, 내 딸, 정말로 네가 맞구나. 그의 목소리는 2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서아는 그 따뜻한 손길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고 산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이 아버지의 온기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서아는 저택의 아늑한 응접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윤 회장은 딸의 지난 세월에 대해 물었다. 서아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했던 과거를, 특히 강지훈의 집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3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윤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에서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감히 자신의 딸을 그렇게 대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딸의 상처투성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아가, 힘들었겠구나. 이 아비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아서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윤 회장은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하나는 과거를 모두 잊고 대한그룹의 고명딸 윤서아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너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그들이 빼앗아간 너의 존엄성을 내 손으로 되찾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아비는 너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서아는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꽃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던 강지훈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졌던 비참한 한유라의 모습도 보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예리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저는 윤서아로 살겠어요. 그리고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제가 받은 것보다 몇 배는 더 처절하게 돌려줄 거예요. 그날 이후 한유라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대신 윤서아가 다시 태어났다. 윤 회장은 딸의 복수를 위해 대한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서아의 외적인 변신을 도왔다. 촌스럽던 옷차림은 세련된 명품으로 바뀌었고 푸석하던 머릿결과 피부는 전문가의 관리를 통해 눈부신 윤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윤 회장은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을 개인 교사로 초빙했다. 경제학, 경영전략, 재무법률, 외국어까지. 서아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결혼 생활 동안 억눌려 있던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놀라운 속도로 깨어났다. 밤늦도록 서재의 불을 밝히고 수십 권의 전문 서적과 씨름했다. 낮에는 개인 교사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특히 그녀는 기업 분석과 전략 수립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백전노장의 경영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그녀에게 강철 같은 의지와 놀라운 집중력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복수심을 동시에 품은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서아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 빗속에서 절망하던 한유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준비는 끝났어요.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첫 번째 목표는 정했느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SJ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 제가 직접 지휘해서 빼앗아 오겠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잔인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경영인들의 밤이라는 이름 아래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잘 차려입은 신사들과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숙녀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만이 허락된 그들만의 세계였다. 한유라로 살던 시절
그녀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별천지였다. 하지만 오늘 밤 윤서아는 이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참이었다. 파티의 한가운데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커플이 있었다. SJ그룹의 젊은 후계자 강지훈과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배우 오수진이었다. 지훈은 잘 빠진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고, 수진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혼 후 그녀는 보란듯이 지훈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의 관계를 재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이기도 했다. 강전무, 이번 제주도 리조트 사업 말이야. 아주 기대가 크네. SJ그룹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가 되겠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지훈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지훈은 우쭐하며 잔을 들어 보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SJ그룹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침없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경영 악화로 휘청이던 SJ그룹에게 제주도 리조트 사업은 절체절명의 기회였다. 이것만 성공하면 그는 그룹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끄럽던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 거대한 아치형의 입구로 쏠렸다.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목과 손목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며낸 것이 아닌 타고난 기품과 위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유성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곁에는 대한그룹의 김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연 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인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대한그룹의 임원들과 함께 있는 걸 보니 설마 소문으로만 듣던 윤태준 회장의 숨겨진 딸 말도 안 돼. 20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들었는데. 윤서아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강지훈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제의 여인을 쳐다보았다. 처음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압도적인 미모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사업상 만났던 그 어떤 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묘한 위기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새로운 경쟁자 혹은 이용 가치가 있는 인맥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유라라는 이름은 단 한순간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반면 오수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윤서아를 본 순간 여자의 본능적인 직감으로 강렬한 위협을 느꼈다.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급스러움과 기품, 그리고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저 오만한 눈빛. 그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어머 지훈 씨, 저분은 누구실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 차갑게 생겨서 다가가기 어렵겠네.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서하는 그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운명의 장난처럼
서아의 동선은 자연스럽게 지훈과 수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먼저 다가가려 했다. 새로운 권력자와 안면을 트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아는 그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지훈과 수진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지훈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굴욕이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한 경제지 기자가 용기를 내어 뛰어 서아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다. 실례지만 대한그룹 윤태준 회장님의 따님이신 윤서아 전무님 맞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의 말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힘 있는 목소리였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왔으니 대한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녀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복귀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돌려 굳어있는 강지훈을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잠깐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SJ그룹에서 추진 중인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그룹은 SJ그룹이 계획한 것보다 3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명품 리조트를 건설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희 대한그룹 역시 제주도 리조트 사업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은 핵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SJ그룹의 유일한 희망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사업에 대한민국 최강의 자본력과 영향력을 가진 대한그룹이 뛰어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지훈을 둘러싸고 있던 기업 총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을 지지하던 눈빛은 이제 계산적인 탐색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수진의 얼어붙은 미소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잠시 감상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렸다. 그녀는 혼돈에 빠진 연 회장을 뒤로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파티장을 떠났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의 심장에 명중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 회장에서의 충격적인 선전포고. 다음 날 SJ그룹의 본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긴급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침통한 얼굴로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어젯밤의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재계 전체에 퍼져나간 뒤였다. 재벌가 숨겨진 딸의 화려한 등장, SJ그룹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굳은 표정의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십니까? 대한그룹이 참여를 선언한 것뿐 아직 승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온실 속 공주님에게 우리 SJ그룹이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를 뺏길 거라고 벌써부터 겁먹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을 감추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로 폄하하며 이번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하지만 강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나직하게 말했다. 지훈아, 상대를 얕보지 마라. 그녀는 그냥 공주님이 아니라 윤태준의 딸이다. 평생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맨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딸의 앞길을 열어주려 할 것이다. 대한그룹의 자금력과 정보력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아.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 아버지의 냉정한 지적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윤서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 이대로 포기라도 하란 말씀입니까? 이 사업마저 놓치면 우리 그룹은 정말 끝장입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윤서아라는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전공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될 것 아닌가.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기업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에이전트 X에게 연락해. 대한그룹의 제주도 리조트 사업 입찰 제안서를 빼내오라고 해.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는 비열한 수를 써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한그룹의 컨트롤 타워, 펜타곤이라 불리는 최첨단 전략 회의실에서는 윤서아가 자신의 팀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모든 동선과 통화 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님. 김 비서가 보고했다. 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오만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이미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면 반드시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시간이에요. 서아가 말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입찰 제안서였다. 그 제안서는 겉보기에는 대한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이고 거대한 계획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금융함정과 비현실적인 수익률 계산, 그리고 실행 불가능한 조건들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누군가 이 제안서를 베끼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짠다면 그 회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터였다. 서아의 팀은 이미 오래전부터 에이전트 X의 조직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은 상태였다. 며칠 후 강지훈은 에이전트 X로부터 대한그룹의 입찰 제안서 파일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군. 계획은 거창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보여. 그는 제안서에 숨겨진 함정을 허점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즉시 SJ그룹의 기획팀을 소집하여 대한그룹의 제안서를 역이용하는 수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의 팀은 밤을 새워가며 대한그룹의 가짜 제안서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계획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서아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수정된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 지훈은 새로운 투자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그의 레이더에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신흥 투자사 블루스톤 캐피털이 걸려들었다. 지훈은 블루스톤의 대표와 은밀한 미팅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설명하며 SJ그룹의 내부 금융 정보와 과거 분식 회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비법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이 정도의 정보는 공유해야 파트너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블루스톤 캐피털은 바로 일주일 전 대양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수를 완료한 회사였다. 그의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남자는 이제 윤서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마침내 제주도 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강지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훔쳐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화려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야심찬 계획에 감탄하는 듯 보였다. 발표를 마친 지훈은 승리를 확신하며 서아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보냈다. 이어서 대양그룹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단상에 오른 윤서아는 지훈이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이 바로 대양그룹의 진짜 제안서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발표를 마친 서아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고 잠시 심사위원들과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양그룹은 최근 투자 전문 기업인 블루스톤 캐피털을 인수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서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SJ그룹의 강지훈 전무님께서 블루스톤 캐피털과의 미팅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업 전략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곧이어 강지훈의 목소리가 프레젠테이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업 기밀 유출, 불법적인 정보 취득 분식 회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심사위원회는 SJ그룹을 즉시 실격 처리했다. 대한그룹이 초대한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강지훈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그의 손으로 직접 실행한 공개 처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취 파일을 근거로 SJ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적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서아의 완벽한 덫이 마침내 그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SJ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강지훈 일가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평생을 SJ그룹에 바쳤던 강 회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한때 위세 등등했던 강씨 일가의 저택은 이제 짙은 절망과 패배감의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과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멍청한 놈아 박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저택의 거실을 갈랐다. 우아함과 교양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녀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녀는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를 계집 하나에게 홀려서 이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어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지금 내 손에서 망하게 생겼다고.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겪은 굴욕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평생의 목표였던 리조트 사업의 처참한 실패는 그의 오만함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어머니의 비난에 붉어진 눈으로 맞서 소리쳤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윤태준의 딸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어머니야말로 한유라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쫓지만 않았어도 그의 말은 차마 끝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한유라라는 이름은 박 여사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뭐 이제 와서 그 청것을 두둔하는 걔냐 네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모자의 끔찍한 싸움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던 오수진은 지금이 자신이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이대로 강씨 집안이 무너지면 재벌가 사모님이 되려던 자신의 꿈도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교활하게 눈물을 흘리며 박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죠. 그녀의 위로에 박 여사는 잠시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절박하게 물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수진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윤서아라는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부터가 수상해요. 분명 어딘가에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세상에 폭로하면 여론은 뒤집힐 수 있어요. 대양그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녀의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박 여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들렸다. 그래,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박 여사와 오수진 두 여자는 복수심과 위기감 속에서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즉시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윤서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박 여사는 남아있는 비자금을 모두 털었고 오수진은 자신의 명품 가방과 보석까지 팔아 자금을 보탰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탐정은 며칠 만에 두 손을 들고 찾아왔다.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윤서아라는 인물은 마치 유령 같습니다. 대양그룹이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명문 기숙학교 졸업장 파리 소르본 대학의 학위 그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살았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 여사와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에는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다. 돈을 주고 몇몇 기자들을 매수하여 윤서아의 사생활이 문란했다. 그녀가 과거 해외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기사들은 단 하나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인쇄 직전에 혹은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직전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다. 대양그룹의 정보팀은 거대한 방패가 되어 윤서아를 향한 모든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버둥은 서아에게는 그저 우스운 소극에 불과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하는 박 여사와 오수진의 움직임을 태블릿 PC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조소만이 감돌았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움직이는군요. 저급하고 예측 가능하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혹시라도 한유라로 살았던 과거가 드러날 위험은 없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정리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한유라라는 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쫓고 있는 셈이죠. 그녀는 그들의 부질없는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꽤나 즐거웠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검찰 조사와 그룹의 위기로 인해 강지훈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런 그의 눈에 오수진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았다. 지훈을 위로하기보다는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검찰 조사는 언제 끝나는지를 더 궁금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몰래 통화하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몰라, 정말 미치겠어. 강지훈이 저렇게 무능한 멍청이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지.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이러다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다니까.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믿었던 사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진심이 바로 저것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버렸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수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악을 썼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신 능력만 믿고 내 모든 걸 걸었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야. 그들의 사랑이라는 환상은 처참하게 깨졌다.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경멸과 증오뿐이었다. 지훈은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차라리 한유라는 배신은 하지 않았지. 부족하고 답답해도 적어도 내 곁에서는 진심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냥 거머리였구나. 그가 무심코 내뱉은 전처의 이름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너져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오수진은 저택에 있는 자신의 모든 짐과 값비싼 귀금속 그리고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지훈은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가족도 사랑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다. 강씨 일가의 내부 균열은 이제 완벽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지훈 일가가 내부 분열과 배신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윤서아는 결정적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펜타곤 회의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SJ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협력업체들의 관계도가 3D로 펼쳐져 있었다. 적이 약해졌을 때 자비는 사치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적의 심장을 꿰뚫어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할 때였다. 서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몇 개의 회사를 가리켰다. SJ 물산, SJ 케미칼, 그리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이 5개의 중소기업.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이것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모인 대한그룹의 최정예 M&A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다른 핵심 계열사들도 많은데 굳이 저것들을 먼저 공격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겉보기에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회사들입니다만. 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여러분이 한유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난 3년 유령처럼 살았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뜻밖의 무기를 쥐어주었다.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는 한유라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집안에서 온갖 민감한 경영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었다. 어느 계열사가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지, 어떤 협력업체 없이는 주력 상품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지, 어떤 계약이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등 그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기억했다. 이제 그 기억들은 SJ그룹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SJ물산은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의 유통망을 지배하는 동맥이죠. SJ케미칼은 주력 사업인 전자부문의 핵심 소재 특허를 독점하고 있고요. 저 5개의 회사는 SJ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단일 공급 계약을 맺은 곳들입니다. 이 혈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SJ그룹이라는 거인은 피를 모두 잃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서아의 명쾌한 분석에 팀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즉시 서아의 지휘 아래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에 돌입했다. 대한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은 쓰나미처럼 SJ그룹의 약한 고리들을 덮쳤다. 첫 번째 목표는 SJ물산이었다. 대한그룹은 현재 주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며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SJ그룹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던 SJ물산의 주주들은 단 며칠 만에 자신들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강지훈은 막을 새도 없이 그룹의 동맥과도 같은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다. 다음은 SJ케미칼이었다. 이곳은 강씨 일가의 지분이 높아 공개 매수가 어려웠다. 서아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의 팀은 SJ케미칼의 주요 채권 은행들을 압박하여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자금난에 빠진 SJ케미칼은 결국 대한그룹이 내민 구원의 손길, 즉 경영권을 넘기는 조건의 자금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치명타는 협력업체들을 향한 공격이었다. 대한그룹은 SJ의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기업 5곳을 순식간에 인수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이 회사들은 모두 SJ그룹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인한 신뢰도 하락.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비명이 빗발쳤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진열대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주력 상품인 최신형 스마트폰은 핵심 부품이 없어 조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SJ그룹의 기업 구조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미 폭락했던 주가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은 회사 앞에 장사진을 쳤다. 아버지 강 회장이 병상에 누운 이후 실질적인 총수가 된 강지훈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윤서아가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이제 내가 되찾을 차례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결국 강지훈은 회사에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개인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유라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저택이 가장 먼저 매물로 나왔다. 박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미술품 컬렉션과 보석들 지훈이 자랑하던 슈퍼카들도 모두 경매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감정평가사들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을 때 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그녀의 자존심은 이제 발밑에서 먼지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자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거대한 그룹이 진 빚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SJ그룹은 이제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텅 비어버린 아버지의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은 잉크로 가득한 재무제표를 보며 그는 피할 수 없는 파산을 예감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저택의 대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대문에는 매각 완료라는 팻말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담긴 저 집을 사들인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결정타는 정확하게 심장에 꽂혔고 SJ그룹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SJ그룹의 본사 대강당,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이 재벌가의 몰락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강지훈 일가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임시 퇴원한 강 회장은 헬쑥한 얼굴로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고, 박 여사는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맨 목소리로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채권단 여러분. 저의 미숙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큰 누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미숙한 판단으로 축소하며 모든 것을 대양그룹의 약탈적인 기업 사냥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를 저 강지훈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감정적인 호소에 몇몇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윤서아가 변호인단과 김비서를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그의 부모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와 경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 직원이 호앙테테 비뉴 워치메요 토시타가 키무미슈가 슈르이오 민세츠케타. 대한그룹과 그 관계사들은 오늘 아침부로 SJ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윤서아 전무님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비서의 선언은 첫 번째 폭탄이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강씨 일가는 하루아침에 대주주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이었다. 서아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차갑고 우아한 발걸음 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 씨 회사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까? 거짓과 부패, 그리고 잔인함 위에 세워진 회사는 살릴 가치가 없습니다.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지요. 그녀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지훈이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외부 주제에 서아의 입가에 서글프면서도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외부인 이상하군요. 저는 3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당신의 바닥을 닦고 당신의 밥을 짓고 당신 어머니의 온갖 모욕을 견뎠습니다. 오직 제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을 바라면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뜻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다. 강지훈과 박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어요. 시어머님 서방님, 제가 바로 당신들이 쓰레기처럼 내버린 한유라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강지훈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던 망령이 돌아온 것이었다. 박 여사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대양그룹 후계자가 SJ그룹의 전 며느리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혼돈이 극에 달하기 직전 서한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강지훈이 방금 전까지 눈물 연기를 펼치던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영상이었다.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의 거실. 우리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외치던 박 여사의 도끼 어린 목소리. 이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라며 이혼 서류를 내밀던 강지훈의 냉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저택 밖 CCTV 영상. 한 여인이 폭풍우 속으로 맨몸으로 쫓겨나 절규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그들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에 강당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개인적인 죄악이 폭로된 후 스크린은 곧바로 기업의 범죄를 고발하는 증거들로 채워졌다. 블루스톤 캐피털과의 미팅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조작을 모의하던 강지훈의 목소리, 수년간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모든 범죄 행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함께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서한은 스크린을 껐다. 강당은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강씨 일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지독한 싸움을 끝내는 자의 피로한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신들이 내버린 한 여자와 당신들의 탐욕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말입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저는 강지훈 씨를 포함한 강씨 일가 전원의 경영진 해임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모든 비리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주주들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박수로 가결되는 순간 강씨 일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박 여사는 결국 혼절했고 강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오만했던 후계자 강지훈은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그가 스스로 만든 비극 속에서 완벽하고 영원하게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렸다.